안녕하세요. CR국어 양현쌤입니다. 오늘은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독서 지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였고 고2 독서 중간고사 학교 프린트 시험 범위인데요. 이 독서 지문은 2019년 작년이죠. 작년 3월달 고2 학평 모의고사 기출 지문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고2 수준으로서는 조금 접근하기 난해한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경제 지문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데요. 자, 이 지문을 한번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에 도움을 되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CR 국어 학당에서는 내신 대비할 때 먼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문에 대한 심층 분석을 먼저 자세히 해주고요. 자, 내용 이해가 잘 된 상태에서 그것을 머리에 각인시키는 과정으로 빈칸 테스트, 자, 빈칸 테스트와 암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히 개념이 숙지되고 각인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를 검토함을 통해서 개념을 피드백하고 예상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문에 대한 심층 분석 샘플 지문을 한번 쌤이 보여주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분석 과정이고요. 이 분석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머리 각인하기 위해서 지문 분석 단계를 마친 그 이후 단계 2단계에서 빈칸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자, 빈칸 테스트 프린트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면 지금 프린트에 빈칸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빈칸 프린트를 아까 정리한 내용을 통해서 체험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각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 프린트를 공부한 다음에 다음 단계 변형 문제를 보게 됩니다. 변형 문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본 지문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변형해서 갖고 온 내용을 가지고 풀게 되겠습니다. 총 한 30문제 가까이 이렇게 변형 문제를 풀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한번 단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을 또 거치는 과정도 문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 과정을 거쳐서 내용을 쭉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문 분석을 이제 시작을 해. 여기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할 때 여러분은 물론 돈을 직접 벌지 않고 부모님에게 타서 쓰기 때문에 어떤 소비의 어떤 지출과 수입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용돈은 정해져 있지만 모자라면 부모님이 더 주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소비를 할 때 그 소비의 어떤 지출 규모나 그 내용은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내가 벌어들이는 돈, 소득의 크기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지출의 규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소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 그러니까 이 소비가 지출과 이 소비 지출이 소득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달러 볼게요.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이 지출하기도 한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비할 때, 그렇죠. 소비할 때 소득 전부를 다 쓰는 사람은 많지 않죠. 조금씩 저축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저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비를 굉장히 즐기고, 뭐랄까, 혹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소비가 이번 달에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은 100만 원인데, 정말, 어떤 수술을, 무슨 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할 경우에는 그 돈이 피할 수 없는 돈이죠. 그런 지출이 있을 때에는, 자,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자, 소비할 때, 자, 일부만 소비하고 소득에서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지만 자기 소득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한다는 거죠. 대출을 통해서
자, 이런 두 가지의 사례를 앞에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예를 들어 적금에 가입해 미래에 있을 지출에 대비하거나 대출을 받아 구매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도 한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여러분 부모님은 물어보세요. 자동차 값이 뭐 몇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가기 때문에 그렇게 수천만 원의 목돈을 갖고 차를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3천만 원짜리 차를 살 때 3천만 원 중에 현금을 1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부족분 2천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요, 그 리스회사, 그 할부 금융회사의 돈을 2천만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빌린 상태에서 그 이자와 원금을 매월 얼마씩 갚아나 그리고 약정을 하죠. 자, 이걸 할부로 차를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할부로 차를 사는 것이 바로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대출 받아서 지출하는 경우는 자동차 할부 같은 예를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소비는 여러 기간에 걸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자동차 아까 예를 들었지만 자동차 소비 같은 거 이런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지출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당장 이달 안에 들어있는 돈만 고려하지 않고 이후에 지금 대출을 받아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갚아 나갈지에 대한 여러 기간에 걸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저축과 대출 등의 금융 행위와 그것의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이자율은 소비 계획의 결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저축하거나 혹은 대출받아서 소비하거나 간에 이런 금융 행위 그리고 자, 그 금융행위를 할 때 저축하면 수익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대출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생깁니다. 자, 이런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금을 대출받았을 때 몇 퍼센트의 이율을 내느냐, 10%의 이율을 내느냐, 20%의 이율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 될 돈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 이자율이 소비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소비를 결정할 때 그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로 일단 소득이 제일 중요하죠. 자, 여기 지금 단어가 이자율만 나오고 있지만 앞에서 소득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소득이 제일 중요한 요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대출받아서 차를 사기 때문에 그때 이자율을 고려합니다. 자, 내가 할부로 차를 사는데 이자율이 너무 비싸. 그럼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이자가 20%야. 그럼 와 20%면 200만 원이요. 월 200만 원이면 굉장히 센 거 아닙니까? 연 200만 원이니까 월 20만 원씩 내야 되겠네요. 따라서 그 이자율에 따라서 소비의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거죠. 너무 세면 소비를 미뤄야 될 것이고 소비를 참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첫 단락을 정리해 봤습니다. 중요한 문장은 마지막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장이 이 문장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장이 자, 이자율이 소비를 결정한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내용에서 보면 소득도 결정하는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제목을 구체적으로 강조할 필요 없겠네요. 여기 가로 안에 박스 안에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꼭 필기해 놓으시고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자, 이자율이 중요한 요소이다. 같은 내용이죠.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자율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앞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 영향의 내용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글의 필자는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요. 자, 이 기간, 자, 두 기간에 걸친 소비 모형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좀 생소한 개념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밑에 설명해 드리고 설명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상의 소비자 K가 있습니다. 김씨.
라고 쳐봅시다. 자, 김 씨는 1기와 2기의 두 기간만 생존합니다. 자, 자, 그 두 기간만 살고 있고요. 자, 그 두 기간에 각각 소득 M과 M2를 얻습니다. 이게 소득 M은 money, 돈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의 소비 지출액의 합은 K라는 사람이 전 기간에 걸쳐 벌어들인 자, 총 소득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투 기간 소비 모형의 가정의 조건을 상세하게 일단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두 기간만 살고요. 그 다음 소득 M1과 M2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기간의 지출액의 합이 당연히 소득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 이상 소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돈을 내가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더 소비할 수 있습니까? 일단 소득이 M1과 M2만 있을 때, 즉 대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M1과 M2는 자기가 진짜 벌어들인 순소득만 가리키고요. 이때는 아직 대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득의 크기 내에서만, 즉 총소득 내에서만 소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증가한다. 여러분들,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을 소비하지 않고 만약에 농 밑에 깔아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밥도 못 먹죠. 맛있는 어떤 음식도 못 사 먹습니다. 영화도 못 봅니다. 자,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삶이 얼마나 빡빡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소비 지출액은 적은 것보다 많을수록 더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고 더 자주 영화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자주 여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용, 여러분 효용이 뭡니까? 효용은 쓸모죠, 쓸모. 그죠? 자, 그 효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소비 지출액과 효용은 비례관계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많이 쓸수록 즐거운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K가 한 시기의 소비 지출액만 지나치게 많은 것보다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이 균등한 것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을 60까지만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30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 30부터 딱 중간 45세까지 1기라고 하고 45세부터 60세까지 2기라고 쳐봅시다. 이때 젊었을 때는 30부터 45까지 1기 동안에 돈 1억을 벌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2기 때는 나이가 먹다 보니 돈을 많이 못 봅니다. 3천만 원만 벌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여러분, 자, 그래서 1기 때 많이 1억을 벌 때 1억을 펑펑 쓰고 2기 때는 조금 보니까 3천만 원을 쓴다. 물론 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3천만 원 내에 쓰고 1억 시기 내에서 쓸 수 있지만 자, 1, 2기의 소득이 이렇게 이미 정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돈을 쓰겠습니까? 자, 1억을 벌고 2기도 3천만 원을 벌고서 예상이 되는 이 두 시기의 소득이 결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비하겠어요? 자, 이 두 시기 동안에 각각 젊었을 때는 1억을 쓰고 늙어서 3천을 쓴다. 그럼 얼마나 2기 동안에 이 나이 든 2기 45세부터 60세 기간 동안 3천만 원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소비하는 거는 이 한쪽으로 지출액이 기운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자, 이때 1억을 3천을 더하면 1억 3천인데 1억 3천이 나눴을 때 6,500씩. 자, 1기 동안에 한 6천만 원 한 7천만 원 쓰고 자, 2기 동안에 6천만 원을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소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두 기간 동안 소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면서 적절하게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은 균등한 것을 선호한다. 그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1억과 3천만 원 이렇게 달리 벌어도 자, 소비 지출액은 균등한 것을 선호한다는 거, 총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 소비가 클수록 효용은 증가한다는 것. 자, 그럼 이런 조건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또 한번 해 보았죠. 자, 총소득이 M1, M2라고 할 때 이
이 총소득의 총 지출액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아까 나왔던 총소득이 총소비 지출액의 합이 총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왼쪽이 더.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아까 나왔습니다. 소비 지출액의 효용과 비례한다. 자, 균등한 걸 선호한다. 자,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 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 1이 나옵니다. 이제 밑에 그림 1은요, 이자율이 R일 때, 이자율이 R. 근데 이자율이 10%라고 줍시다. 100만 원을 빌리면 연 10만 원을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죠? 이걸 10% 이자율이라고 하죠. 자, K의 최적 소비 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그림 1이 어떤 목적인지를 첫 문장에 찔러놨습니다. 어떻게 찔러놨습니까? 최적의 소비 계획이다. 이걸 일단 이해해 봅시다. 자, 여기 예산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산선. 여러분, 예산선이 뭡니까? K가 총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획들을, 자, 예산선은 예산은 소비 예산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소비 계획들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총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의 소비 계획, 다시 말하면 저축은 배제하고요. 벌어둔 돈 다 쓴다는 가정하에서의 예산선입니다. 자, 여기 예산선인데 예산선 개념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초기 부존점이 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개념이 나오네요. 자, 초기 부존점은 어떤 뜻이냐? 자, 초기의 부존. 자, 저축이나 금융, 아까 이게 전제가 뭡니까? 이 K라는 사람이 저축이나 대출 같은 금융이 하기 이전에, 그것을 하기 이전에 자기가 벌어진 순소득만을 가지고 할 때의 소비 계획입니다. 자, 그때 소비 계획이 M1과 M2를, 자, 초기 부존점 M1과 M2. 자, 이거 가봅시다. 그럼 여기가 이 지점이 초기 부존점인데요. 원래, 여기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요 내용, 여러분, 요 내용은요. 요 부분은 원래 작년 수능 학평 모의고사 원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암기해 두세요. 요 지점이 초기 부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초기 부존점은 어떤 뜻이냐? 여기 나온 대로 저축이나 대출을 하지 않을 때의 소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기간 동안에 K는 이만큼을 벌고요. 그 다음에 이 2기 기간 동안에 K는 요만큼을 봅니다. 요만큼을. 그죠? 자, 2기에 또 훨씬 더 많이 버네. 1기는 조금만 벌고 2기는 많이 버는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총소비가 총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볼 때 금융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K라는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획은 벌어들인 만큼 쓰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자, 그래서 왜 M1 기간 때는요, 요만큼만 씁니다. 요만큼만. 그죠? 요만큼만 소비를 하고요. M2 기간 동안은 요만큼만 소비를 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벌어들인 만큼만. 그래서 M1과 M2가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자, M1, M2 교점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초기 부존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 잠깐 또 지워줘야 되겠네요. 너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나는 우하향 직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우하향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사람이 지금 M1과 M2, 자, 1기에는 M1만큼 벌고, M2에는, 자, 2기에는 M2만큼 법니다만은, 자, 근데 이제 이게 이 사람이, 벌어들인 만큼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 받았을 때 소비를 여기 1기간 동안에 M1 상태에 맨 처음 출발을 하지만 대출 받으면 대출 받은 그 금액만큼은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지점이 확장이 됩니다. 무슨 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자 이때 이 예산선은 이런 식으로 우하향 곡선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우하향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 원래 M1 상태는 처음에 소득을 벌어들인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금액의 최대 크기 아닙니까? 그런데 대출을 받으면 더 많이 쓸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대출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자율이 세게 되면 어때? 이자율이 세게 되면 대출을 많이 받기가 우리가 어렵죠. 따라서 이 기울기가 자 요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요렇게 될 것이냐 요만큼 될 것이냐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이 기울기의 차이가 자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 기울기의 차이는 바로 이자율이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자율이 세면요.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고요. 소비 계획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싸다면 더 많이 대출을 쓰겠죠. 여러분들 차를 사는데 할부를 하는데 이자율이 0.1%예요. 그러면 거저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빌려서 땡겨 쓰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곡선이 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땡겨 쓰니까. 근데 이자율이 세게 되면 많이 못 빌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자율의 기울기, 이자율이 약하면 이렇게 거의 위로 올라가고요. 이자율 세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율이 예산선의 기울기를 결정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예시를 통해 이를 돕고 있습니다. K가 1기의 아래 이자율로 100만 원을 빌린다면 1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만큼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죠? 원래 여기 M1만큼만 자, 원래 1기의 K는 M1만큼만 아까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M1만큼인데 이 M1 상태에서 아래 이자율로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M1 플러스 1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이 대출액 밑에 펴봅시다. 이 대출액이 100만 원으로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 100만 원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자, 늘어나지만 반대로 2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2기에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과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 갚고 소비할 수 있습니까? 안 갚으면 쇠고랑처럼 끌려가요. 깜빵 들어갑니다. 고발당해요.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데 따라서 1기에 빌려 쓴 금액 플러스 이자액만큼 2기의 소비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 2기의 소비는 얼만큼 줄어듭니까? 여기로 한번 봅시다. 여기 원래 2기의 K의 소득은 M2였습니다. 이 2기의 M2의 소득인데요. 아까 1기에 여기 100만 원만큼 빌렸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을 갚게 되면 2기의 소비는 이렇게 이만큼 줄어들겠죠. 얼마큼 줄어듭니까?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플러스 자,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마이너스. 이만큼 좀 1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그걸 이자를 곱하는 금액만큼 더해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C2가 되는 거죠. 소비가. 대출을 갚았을 때 2기의 소비는 C2가 되고요. 1기의 소비는 M1 상태였지만 원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C1, 이 지점이 C1입니다. 여기 지금 좀 지워봐야 되겠네요. 자, 2기의 소비는 그래서 C1이 됩니다.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대출액만큼. 여기는
이만큼 줄어들고. 자, 그렇게 상황이 바뀝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R인 경우에 예산선의 기울기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울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요. 수직 이렇게 수평 상태에서 아래를 꺾어진다는 뜻이죠. 자, 마이너스 그런 뜻입니다. 자, 우하향의 곡선을 이룬다는 것을 마이너스의 기울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 초기 부전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때 초기 부전점의 왼쪽, 자, 왼쪽은 왼쪽은 저축할 때를 가리키고요. 오른쪽은 빌릴 때, 대출할 때 가능한 소비 계획을 의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예산선은 저축할 때고 오른쪽은 대출할 때의 선이다라는 말 설명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 좀 볼게요. 여러분들 저기 일기 시기에 소득이 M1이었습니다. 여기 소득의 최대 크기가 M1이죠. 저축을 한다면 이 소득 바깥으로는 소비하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일기에 M1만큼의 소득이 있을 때 저축하며 소비한다는 얘기는 M1 안쪽 왼쪽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만큼 요 아래쪽으로 M1을 넘어서 하지 않으니까 요만큼 이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점은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쯤 오겠네, 이쯤. 여기라면 이쯤 맞춰봅시다. 그 M2 시기에는 자, 2기에는 M2만큼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럼 M2 이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이 이내로 금액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M2 이내니까 자, 요만큼이 되겠네요. 요 M2니까 요만큼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따라서 지금 여기 M1과 그 M2 소득의 최대 크기를 봤을 때 그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축을 할 때, 즉, 그쵸? 요만큼 남은 저축 아닙니까? 요만큼이 저축이죠. 여기가 소비 라인이면 요만큼은 저축, 또 요만큼이 소비면 요만큼은 저축이 되겠죠. 따라서 예산선의 그 위치는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봅시다. 대출을 했을 때 여기 요 부분이 있죠? 그러면 M1을 넘어가서 오른쪽 부분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기의 소비는 이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 소비가 위치하게 되겠죠. 따라서 대출할 때의 예산선은 오른쪽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가 대출시, 여기가 저축시가 된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단락다까지는요,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예산선의 기울기 된 얘기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R만큼의 기울기로 자, 예산선이 만들어진다.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저축할 때 예산선은 아까 초기 부전점에서 왼쪽에 이 부분이 저축할 때의 예산선이고 오른쪽이 대출할 때라고 했죠. 자, 이걸 기억해 두면서 정리해 본다면 자, X축, 여기 X축입니다. 여기 Y축이고요. 자, 1기가 X축, 2기가 Y축이었죠. 따라서 저축할 때 예산선은 X가 0과 M1 사이입니다. 여기가 아까 M1까지가 소득의 크기였지 않습니까? 그보다 작아야 되니까 0과 M1 사이에 위치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0과 M1 사이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자, Y는 M2. 자, M2인데 왜 Y가 M2보다 크냐면, 자, M2는 2기의 총소득 크기 아닙니까? 근데 아까 1기에서 X일 때 M1에서 남는 금액을 저축했습니다. 이 저축을 한 거를 2기에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Y는 M2보다 크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1기에 저축하는 금액을 2기에서 다 씁니다. 아까 전제에서 뭐였습니까? 자, K는 1기와 2기의 소득을 다 소모한다. 소득을 다 지출한다는 전제 안에서 이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만약에 1기에 저축을 했다면 2기에 쓴 저축의 액만큼은 더해서
자, 여기 M2에다가 저축액을 더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자, Y의 소비 계획은 M2보다 커지는 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돈을 빌릴 때요. 자, 일단 자, 1기에 돈을 이만큼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M1에 플러스해서 따라서 당연히 X1기일 때의 예산서는 X축에서 M1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죠? 더 커야 되겠죠? 자, 그런데 Y축은 어떻게 됩니까? Y축은 1기에 돈을 빌려 땡겼었기 때문에 그 돈만큼 원금과 이자를 갚아서 써야 됩니다. 즉, M2에서 그걸 빼야 되기 때문에 자, 2기에서의 소비 대출할 때 예산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Y가 M2보다 작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 그래프를 정리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뭐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자, 필요한 필기를 해두시고 내용을 정리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단락 라 보겠습니다. 자, 그림 1의 무차별 곡선은 자, 이제 아까 그림 1에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소비의 효용을 나타내는 곡선. 여러분들 우리가 뭐랄까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한 개, 여기 봅시다. 여기가 효용이고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아이스크림 개수라고 쳐봅시다. 자, 아이스크림을 한 개, 여기 한 개 합시다. 한 개 먹으면 효용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 개 먹는 순간 좀 떨어집니다. 그쵸? 또 세 개 먹으면 더 떨어집니다. 자, 4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이스크림 여러분들 많이 먹어도 뭐 어느 순간 못 먹는 순간이 있긴 하겠지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정말 뱉을 만큼 그렇게 맛이 없어지진 않죠. 따라서 자, 효용 곡선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높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벌렁 내려가서 이렇게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런 곡선이 되겠죠. 이게 바로 소비의 효용 곡선입니다. 한 개 효용이 있다는 거죠. 한 개 먹을 때는 높지만 두 개, 세 개 갈수록 이렇게 밑으로 다운되는데 아래로 X축을 지나서 밑으로 꺾어지진 않습니다. 자, X축에서는 떠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소비의 효용 곡선, 이걸 우리가 이렇게해서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록한 모양 곡선,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죠. 자, 이런 형태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좌측 아래의 무차별 곡선보다 우측 위가 훨씬 더 높은 효용이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죠?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왼쪽에 그림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무차별 여기 예산선의 아래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더 많이 소비하면 그만큼 즐거워요. 노래방에 한 번 가는 것보다 2번 가는 게 좋고 3번 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은 또 더 비싸고 더 시설이 좋은 노래방 가는 것이 더 즐겁죠. 따라서 자,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더 효용이 증가한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돈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더 많이 쓸수록 효용은 증가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자, 오른쪽 위, 즉 우측 위로 갈수록 훨씬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난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자, 소비가 많을수록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비 지출액과 효용은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죠. 즉 M1, M2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C1, C2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우측 위에 있으므로 자, M1, M2보다 C1, C2가 훨씬 더 우측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효용이 더 크다. 뭐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가봅시다. M1, M2는 이 지점이 초기 부전점을 가리키고요. C1, C2는 대출을 받아서 1기의 지출을 늦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C1, C2는 이 지점이 되겠죠. 자, 그림 보면 M1, M2를 지나는 이 무차별 곡선보다 C1, C2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훨씬 더 우측 위에 있습니다. 이게 더 우측에 있죠. C1, C2, 자, C1,
C2가 M1, M2보다 우측 위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지나고 있죠. 자, 이 얘기는 C1, C2가 M1, M2보다 훨씬 더 효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30대부터 45세까지 1억을 보고, 그 다음에 45부터 60까지 3천만 원을 벌었을 때 균등하게 쓴 게 훨씬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 이렇게 한쪽으로 M1, M2가 치우쳐 있는 이런 소비 계획보다 대출을 받아서 일기 기간 동안에 소비를 눌러주는 것이 훨씬 더 효용성이 높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을 땡겨서 할부차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내가 할부를 해서 차를 지금 몰고 다니면 그만큼 더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고 뭐랄까요? 그만큼 편리한 걸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C1, C2가 훨씬 더 효용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다시 가볼게요. 자, 이는 C1, C2의 매시기 소비 지출액이 M1, M2에 비해서 더 균등하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 소비는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훨씬 더 즐겁다. 그리고 훨씬 더 삶의 질이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설명할 필요 없겠습니다. 자, 이단락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자, 무차별 곡선이 소비 효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좌측 아래보다 우측이가 훨씬 더 높은 효용을 유지한다. 자, 따라서 자, M1, M2보다 C1, C2가 훨씬 더 효용이 높은 소비 계획이다. 왜? 더 균등하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따라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K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소비 계획을 결정한다. 그렇죠. M1, M2보다는 대출을 땡겨서 C1, C2에서 소비 계획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여기서 그 지점이 어디이냐? 바로 C1, C2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M1, M2도 접점이 낮긴 하지만 효용이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왜 낮냐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효용상 균등하지 않기 때문이죠. 두 기간의 소비의 그 지출 규모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효용이 낮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즉 이런 식으로 설명도 가능하겠네요. C1, C2를 제외한 소비 그 예산선상의 다른 소비 계획들과 예산선 아래쪽의 소비 계획들은 자, C1, C2를 제외한 예산선의 다른 C1, C2를 제외한 다른 소비 계획들과 아래쪽의 소비 계획들, 여기 아래쪽, 여기 이렇게 하면 아래쪽. 자, 아래쪽의 소비 계획은 이 부분을 가리키겠죠. 이 부분. 자, 그리고 다른 소비 계획들, C1, C2를 제외한. 예컨대 여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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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거나. 알겠습니까? 자, 그런 다른 소비 계획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걸 제가 되겠다. 다른 소비 계획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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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걸 가리키는 거고 아래쪽의 소비 계획은 이 부분을 가리키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지점만이 유일하고 가장 효율적인 소비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게 이것들은 효용이 작기 때문에 선택이 되지 않고요. 자, 그 이유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왜 선택이 안 된다? 자, 효용이 작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효용이 작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자, 위쪽에 예산선의 위쪽의 소비 계획들이 어디 있습니까? 위쪽은 여기에 있는 지점들이죠. 위쪽은 여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자, 이쪽에 있는 것들은 자, 소득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효용은 높지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총소득의 범위를 넘어선다. M1, M2를 다 합쳐봤자 요만큼밖에 안 되고요. 대출을 땡겨서 해도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거나 또 소득 자체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머릿속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즉 소득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므로 정리 문장이 나오네요. K는 C1, M1을 대출해서 C1, C2의 소비 계획을 선택합니다. 자, 이 균등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C1에서 M1을 뺀 부분을 대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1기간 동안의 소득이 M1으로 되게 작습니다. 2기는 M2로 좀 많지 않습니까?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소비가 균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균등한 소비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얼마큼 대출 받습니까? C1에서 M1만큼. 오케이. 그만큼 대출 받습니다. 자, C1-M1만큼의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출해서 이 기간 동안 C1에 이 소비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이 기간 동안, 2기에 대출받은 금액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M2에서 그만큼을 빼는 겁니다. 그만큼 뺐을 때, 그때 그만큼을 빼게 되면 C2가 되겠죠. 그래서, 자, C1, 여기에 대출금 갚습니다. 이 부분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았을 때, 대출금과 이자를 빼주면, 마이너스 했을 때 금액이 M2에서 요만큼이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C2가 되고, 2기에는요. 자, 1기 동안에는 M1의 소득이 있었지만 대출을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늘려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C1만큼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걸 정리해 본다면요. 1기의 소득보다 높은 C1, C2에서 최적 소비계를 결정했으므로, 자, 1기 소득 M1에서 모자란 금액을 대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건 뭐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자동차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걸 원금과 이자를 그 다음 기간부터 갚아나가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효용성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정리해 보면요. 자, 소비자 K는 최적의 소비를 계획하기 위해서 대출을 통해서 소비 계획을 수립한다. 돈을 땡겨 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걸 대출한 이유가 뭐냐? 그 왜인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대출했죠? 효용성이 높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균등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균등한 소비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1기간 동안에 M1밖에 못 벌었지만 대출을 땡겼음으로 인해서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2기 동안에 갚아나갑니다. 제가 아까 아래쪽의 소비 계획들은 선택이 안 되는 이유, 그죠? 그 뭐였습니까? 효용이 작다는 거였죠? 혹은 예산수상의 다른 지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효용성이 작습니다. 위쪽의 소비 계획들은 효용성은 높지만 소득을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이런 내용 선생님이 아까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다른 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이자율이 아까는 그냥 결정이 이미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 이자율이 바뀝니다. 뭐 미국의 경기가 상승하거나 폭락하거나 달러 환율이 바뀌거나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되거나 상승하에 따랐을 때 한국은행의 어떤 이자 기준 금리가 바뀝니다. 따라서 시중은행 금리가 바뀌겠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대출 받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자동차 할부를 하고 싶어도 이자율이 너무 세. 할부해서 차를 굴리면 그만큼 편리함은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자율이 세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대출을 받기를 포기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자율의 어떤 변화가 소비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이 글의 필자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고 있습니다. 좀 이자율이 상승했다. 일단 이때 여러분이 이야기해서 상승했을 때는요.
대출을 받기가 대출금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자액도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출금을 원금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을 줄여요.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죠? 이자율이 만약에 여러분들 봅시다. 이자율이 상승 말고 감소했다고 쳐봅시다. 이자율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를 할부하는데 이자율이 30%였어. 그럼 못 사는데 이자율이 0.1%야. 그럼 당장 하죠. 이자율 감소하면 대출을 늘릴 것입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출을 줄이게 되고요. 자, 여러분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대출을 내린다. 이자율이 감소하면 대출을 올린다. 반비례 관계를 알 수 있는 반비례 관계임을, 그죠? 자, 이자율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입니다. 아까 앞에 나온 내용이죠. 자, 이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R값이 커지는 거 이자율 상승 R값이 커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R이 커지면, 자, 만약 R이, 봅시다. 왜 안 바뀌어? 자, R이 커집니다. R이 커지면, 자, 1 플러스 R도 커지겠죠.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수평 상태에서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밑으로, 요렇게 꺾어지겠죠. 요렇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울기가, 자,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 이 마이너스 값이 커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요 수평 상태에서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무슨 말 이해했죠? 자, 가파르게 변화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자, 시계 방향, 요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여기 나왔습니다. 이자율 상승하면요, 자, 이자율 하나만큼 상승할 때는 요만큼이 꺾어지고 이자율 3개 상승하면 더 가파르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만큼은 상승한다. 1개일 때 이만큼이면 2개일 때는 이만큼이고요. 1개일 때 이만큼, 2개일, 자, 1개일 때, 화살표가 1개일 때 이만큼, 화살표가 2개일 때 이만큼, 3개일 때 이만큼. 다시 말하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따라 보겠습니다. 4. 자, 이제 그림2로 바뀝니다. 자, 그림2로 바뀐다는 얘기는 화제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겠네요. 화제가 어떻게 바뀝니까? 자, 이자율 상승에 따른 K의 최적 소비 계획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뭡니까?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아까 그림 1은 뭐였습니까? 그림 1은 대출을 한번 받았을 때, 즉, 고정되는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을 때의 최적 소비 계획이었습니다. C1, C2에서. 그런데 이제는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바뀌겠죠? 여기 나오네요. 자, 상승하니까 여러분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거 시계 방향이 이만큼 바뀌었습니다. 자,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이렇게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바뀐다는 것을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소비 계획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에 접하는 지점이 변화하겠죠.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그림 1의 무차별 곡선보다 그림 2의 무차별 곡선 효용이 더 낮습니다. 왜 효용이 낮습니까? 여러분,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출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출을 적게 받으면 소비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차별선의 효용곡선은 그만큼 더 아래로 효용이 그만큼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따라서 자, 이자율이 올라가면 대출은 떨어지고요.
대출은 떨어지고 그리고 소비도 떨어지고 효용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두고요. 자, 이거를 통해서 K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 일기의 소비 지출액과 대출액을 당연히 줄이는 소비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거 아닐까요? 소비 줄여야지, 이자가 올라가면. 그죠? 자, 여기서 이자율과 소비,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자율과 소비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걸 줄인다. 이런 얘기죠. 대출액을 줄입니다. 자, 대출액이 어떻게 줄어듭니까? 부분 봅시다. 아까 그림 원일 때, 여러분 이 부분이 그림 원일 때의 기울기였죠? 그때 대출액이 얼마였습니까? 대출액이 그때 그림 1일 때는 이만큼이었습니다. 이만큼. 여기서 볼게요. 일기 대출 이만큼이었습니다. 근데 자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이자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만큼 대출을 줄인다고 예측하세요. 대출하면 요만큼으로 주는 요만큼으로. 자, 이게 2기의 대출액입니다. 그만큼 줄어든 거죠. 자, 이렇게 소비를 줄인다고 하는 줄 여러분들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여기 C1, C2 이 지점에서 C1, C2 지점에서 어디로? 자, C1-와 여기 지금 C1-와 C2-로 소비 계획을 바꿉니다. 자, 어디 봅시다. 계획이 바뀐다. 자, 줄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그래서 1기 소비 출액은 자 C1, C2, 2기 소비 출액은 C1-C2-로 바뀐다. 대출액이 C1M1-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점 너무 쉬운데요. 자, 다음 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K가 이렇게 소비 계획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에 자,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다. 자, 조금 복잡한 말이 나왔네. 이 말이 뭔 말이죠?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을 잠깐 볼까요? 선생님 미리 필기를 해 놓아 보았습니다. 자, 1기에 100만 원의 소비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소비는 대출받은 금액을 아까 1기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었죠? 그 금액을 한번 선제해 놓고 보겠습니다. 자, 1기에 100만 원 대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기에는 이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1기에 100만 원의 그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이자율을 곱한 이자액을,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환산해 봐야 되겠죠? 예컨대, 자, 2기에 100만 원은 1기에 100만 원에 대해서 1 플러스 R의 이자율, 이게 R이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을 더한 것을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 다시 말하면 예컨대 이자율이 10%가 가정해봅시다. 10%는 0.1이죠. 숫자가 0.1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R 하면 1.1이 되겠죠. 따라서 1.1에다가 100만 원을 곱하면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자율을 가정해서 2기의 금액을 산정해 본다면 1기에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2기로 환산했을 때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110만 원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자, 1기에 100만 원은 2기에 110만 원의 가치가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2기에 비해서 자, 1기의 금액은 그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는 거죠. 10%만큼 하락합니다. 10%만큼. 따라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만큼 자, 2기 소비에 비했을 때 1기 소비의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1기 소비의 가치가 2기 소비의 가치보다 하락한다고 전제한다고 본다면 지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어떤 소비의 그 비중을 어느 쪽에 두겠습니까? 가치가
낮은 쪽을 더 높이 두지는 않겠죠. 가치가 높은 쪽을 더 많이 비중을 둘 것이겠죠. 따라서, 자,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일기의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는 그 가치가 하락한 일기 소비를 줄이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기 소비와 이기 소비 상대 가치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면, 자, 이런 효과를 가리켜서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일기 소비를 줄이고 이기 소비를 대신 늘리는 겁니까? 자, 이기 소비를 대신 늘리기 때문에 일기를 줄이고 이기 소비를 대신 늘리기 때문에 대체 효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유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해서 대체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됐습니까? 자, 대체 효과는 자, 일기 소비는 줄이고 이기 소비는 늘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킨다. 자, 여러분 이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자율의 상승이라는 그런 요인이 핵심적인 요인이었죠. 이걸 잘 이해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네요. 여러분 조금만 잡고 갑시다. 자, 두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상할 대출 이자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자율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상승 폭만큼 대출 이자의 양이 늘어날 것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는 은행의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 갚는 돈은 자기 소득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총소득은 감소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자율 상승하면 낼 돈, 갚을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그만큼 빠져나갈 것이고 따라서 총소득은 감소한다. 자,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총소득 감소에 따라 일기소비 지출액과 이기소비 지출액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총소득이 감소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줄여야 되겠죠. 자, 소득의 크기, 즉 주머니에 돈이 줄어든 만큼, 소득의 양이 줄어든 만큼 일기와 이기 소비 모두 줄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총소득 변화에 따라서 소비 계획의 변화하는 효과를 가리켜서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걸 표로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대체 효과는요. 자, 소비의 상대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 일기 소비는 줄이고 이기 소비는 늘려. 즉, 이자율 상승했을 때 이 조건입니다. 이자율 상승했던 전제하에서 대체 효과는 자, 일기 소비를 그만큼 줄이고 이기 소비를 대체로 대체하는 거죠. 좀만큼 느리니까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는 서로 반비례 관계로 간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왜? 대체가 되니까요. 자, 반면에 소득 효과는 총소득이라는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 일기나 이기 공통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소비 계획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자율 상승했을 때 대체 효과, 소득 효과에 대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란입니다. 자,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인해 일기 소비 대출액을 줄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체는 일기를 줄이고 이기는 느리는데 자, 소득은 일기를 줄이고 이기도 동시에 줄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현상은 공통점이죠. 일기 소비를 줄인다는 점 멋있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는 자, 그렇다면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대체 효과는 이기 소비는 늘리는데 소득 효과는 이기 소비를 또 낮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기 소비에서의 대체 효과는 늘리고 소득 효과는 줄이는 그런 상반된 방향을 지향하기 때문에 상충. 자, 서로 충돌합니다. 상충이란 말은 서로 충돌한다는 뜻이죠. 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각 효과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일기는 공통적으로 줄이는 것이 답이고요. 이기는 대체는 줄이고 소득은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뭐랄까 결정에 어려움이 있겠죠. 자, 그것은 그 차이가 어떤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차이의 크기. 자, 대체 효과는 이기 소비. 대체 효과 볼게요. 대체 효과는 이기 소비를 줄이고 늘리는 거였죠. 거꾸로 썼네. 이기 소비를 늘리고 소득 효과는 이기 소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크기의 차이. 자, 소비를 늘리거나 이기에서 줄이는 이 크기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서 자, 이기의 소비의 양상을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림 2의 경우, 여러분 그림 2를 아까 보면 여기 왼쪽에 그림 2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자율 상승으로 이 각도가 아까 이렇게 가파르게 변했죠. 자, 그런 경우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큽니다. 다시 말하면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율을 이자를 갚아야 되는 어떤 부담이 늘어난 거죠. 따라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 이기의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왼쪽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어렵네요. 자, 왼쪽 그림 2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왜 크냐? 그리고 이기 지출액이 왜 증가하느냐 그것을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왼쪽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림 보면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했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 1기에서 대출액의 규모를 이만큼만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액을 작게 받은 거죠.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은 부담이 되어서 대출액의 크기를 줄입니다. 자, 대신에 어떻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비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기는 이제 늘려야 되겠죠. 자, 이만큼 줄인 만큼,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기가 여기에서 요만큼 줄어든 거 아닙니까? 요만큼이 줄었죠. 자, 그런데 1기에서 자, 1기에서 이만큼을 이제 그 대출액을 이만큼 줄여서 소비 규모를 아까 원래 소비를 C1 상태로 아까 원래 하던 상태에서 대출을 조금만 받음으로써 요만큼만 대출을 받으면서 자, 소비가 2점 C1, 2로 이게 C1 다시입니다. C1 다시로 소비가 줄였어요. 자, 대출 양을 줄이고 대신에 소비의 양도 그만큼 많이 줄였습니다. 자, 반면에 어떻습니까? 여기 아까 C2는 아까 이자율 상승하기 전에 아까 C2에서 소비가 결정됐던 좀 기억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자율 상승하면서 대출의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아까 대출액을 줄였습니다. 아까 조금 줄였죠. 대신에 이 2기의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C1 상태에서 C2, 자, C2 상태에서 C2 다시로 요만큼, 자, 요만큼 상승하죠, 요만큼. 요만큼 상승합니다. 따라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2기의 소비 지출액이 증가했죠? 2기의 소비 지출액은, 자, 2기 소비 지출액이 요만큼 증가했고요. 1기에 비해서. 자, 그리고, 이자율 상승하기 전에 비해서, 2기의 소비 지출액은 요만큼 늘어났고요. 자, 이자율 상승하기 전에 비해서 1기의 소비 지출액은 이만큼 줄었습니다. 따라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효과는 결과적으로 자, 2기의 소비를 뭐 하는 거였죠? 2기의 소비를 자, 늘리는 거였습니다. 1기는 줄이고 2기는 늘리는 것이 대체 효과였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기는 줄이고 대신에 2기 소비를 늘리는 것이 대체 효과였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이계 소비가 증가했으므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락차까지 정리해 봤고요. 자, 이걸 한 번 더 박스로 정리해 본다면 밑에서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공통점 차지막 한번 정리했고요. 현대 차이에 정리했는데 대체고가 크면 이기 소비를 늘리고 소득이 크면 이기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이런 걸. 자, 왼쪽 그림 2는 이 둘 중에서 이기 소비가 증가한 경우, 다시 말하면 대체고가 큰 경우이다. 이건 시험에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해하고 필요하면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카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 기간 소비 모형을 통해서 이자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자, 그림 1과 2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변화를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소비자가 소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소득만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이 자, 벌 것으로 예상하는 소득까지 자, 봅시다. 이런 거죠. 자, 소비자가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를 계획하는데 그때 소비를 계획할 때 현재 소득을 당연히 고려하겠죠. 현재 소득 고려 않고 쓰는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죠. 자, 그런데 현재 소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이 벌 것으로 예상하는 소득까지를 반영해서 자, 반영하고요. 동시에 두 시기를 연결하는 이자율까지 고려한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고려사항이 몇 가지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나? 첫 번째는 현재 소득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 소득이고요. 세 번째는 자, 미래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현재 대출을 땡겨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자율도 고려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차가 없습니다. 현재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100만 원 상태에서는 소득을 가지고는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소득이 300만 원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희망적인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당장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한데 소득이 늘어나?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가 대출을 좀 받아서 미리 사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서 차를 이용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소득과 미래 소득을 고려해서 소비를 계획하고요. 근데 변수는 또 있습니다. 이때 이자율이 너무 비싸면 내가 이번 달 100만 원밖에 못 벌고 다음 달에 300만 원 번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너무 높아. 그러면 자, 우리가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따라서 그 이자율도 고려사항이 된다는 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박스 볼게요. 정리사항. 자, 이자율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자, 현재 소득과 미래의 소득과 이자율까지를 고려한다. 자,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다 정리해 봤는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역대급입니다. 고2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요. 여러분 내신은 이 지문을 공부할 때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잘 이해하시고 좋은 성과 있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1기, 2기, 아까 그림 1과 2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시험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